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2021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위험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선 지지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이뤄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보통 상승장 초기에는 이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 대형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지수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들끼리 이제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순환매 이후에 개별 종목들을 한 3,100 언저리 이상에서 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밋빛이 나올 거고요. 상상도 못 하시겠죠, 지금. 목금 동안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빅스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락장이고 충격이 온다고 하면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가장 큰 요인은 빅스가 실제로 지지난주의 하락, 오미크론의 하락으로서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별 매매 동향 확인 결과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조금만 매도했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는 시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좋은 타임을 픽을 하는 게 아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줘야 그리고 우리가 산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야만 그때 매도하고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는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로 갑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처럼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플레이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언제나 욕하는 대상이 아니라 왜 쟤네들이 급등과 급락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개인들로부터 돈을 가져가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해지와 S&P 빅스 청산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근데 해지용으로 들고 가시는 거는 이제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버스도 이익이 구간에서 손실을 못 하신 분들은 비중이 작을 경우에는 그대로 홀드, 비중이 좀 클 경우, 비중이 작다는 건 5% 이내입니다. 1,0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이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 300만 원 들고 가고 있다면 손절이 어느 정도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다른 걸 이익을 내시면 되고 인버스에서 손실이 나봤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빅스에서는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 전 거쳐야 될 글로벌 증시 하락 이슈입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쫙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요. 일단은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EU 안에 들어오는 게 승인이 나면 러시아가 침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부의 지역을 러시아 해서 러시아한테는 완충제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전이 일어나면 이제 뭐 EU에서 침공이 들어가면 확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큰 세계 뭐 2차 대전 끝나고 3차 대전을 얘기하지만 세계 대전으로도 국지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내용이고요. EU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영국에서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슈를 합쳤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은 상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출 자산들의 부도 위험이 일어납니다. 이 대출 자산 부도 위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가 돈을 풀어라 하고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국가의 부채 비율보다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부채 비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내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가는 작년에 흑자가 난 건 아시고 올해도 흑자가 사상 최대라는 것도 아시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카카오 그런 기업들이 큰
이익이 발생했고 그러면 큰 매출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 임금 내가 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 임금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고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일 때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가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고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골디락스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너스 다 받으실 거예요.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보너스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보너스 받은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금융시장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혹은 진짜 저축해서 안전자산으로 저축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펀드에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상한은 채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게 연말에 보통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연말에 기억, 내가 작년에 상한은 못 채웠는데 보너스가 있네? 이거나 채우지 뭐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주식만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금도 투자를 하고 오일도 투자를 하고 뭐 곡물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곡물이 이제 가격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저축펀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이 골디락스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자산 부도 위험인데 한계 기업들이 부도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내년도에 대통령이 누가 되던 여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2년 동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말씀을 드릴 건데 자살을 안 하게 됩니다. 자살도 가능한 겁니다. 이 대출 자산의 위험은. 예. 대출을 해도 작년에 써야 되는 거고요. 금리를 저리로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최소 3년 이상은 그냥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줘야 돼요. 금리 인상하면서 국가, 특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금리를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의 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국가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안전하게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이익의 정도가 더 늘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너네들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너네들끼리 경쟁을 해봐라라고 하고 시장한테 맡기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대출로서 너희들 연명해라 하는 거는 1년 있다가 너네 한계 기업은 다 정리해고 할 거야. 부도 처리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파급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이클이 5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21년 지났죠? 20년, 21년, 23, 24, 25, 24와 25 사이일 때 버블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3년, 4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작년처럼 100%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도 위험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탈출 역설인데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기존 상승 분야의 하락이 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바이오, 백신, 치료제 생산하는 기업들, 후발주자들 많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치료제와 백신만큼의 효능이 없으면 가격이라도 싸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테크와 비대면과 연결되는 것들, 그 다음에 바깥 활동이 아니라 실내 활동에 초점 맞춰져 있던 산업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가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정말 재밌는 게임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할 거고 그 메타버스와 현실이 접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상현실이죠. VR이죠. 그리고 홀로그램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홀로그램 이랑 연결되는 거는 제가 계속 이제 다음에 집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한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화 유리가 바깥으로 나올 거고 안쪽에는 디스플레이만 되고 그 디스플레이 패널만 교체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삼성 코엑스몰에서 가보시면 이제 큰 대형 패널 같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까지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일어나고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발생은 안 하는데 정점에 이뤘을 때 한계 기업들이 많이 쓰러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드 코로나 주들도 적자 기업들이 흑자가 되는 데까지만 일단 먼저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얘네가 그때가 이제 내년에 흑자이겠지만 흑자의 폭이 계속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투자를 할지 말지를 정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험들도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오미크론인데요. 일단은 오미크론 때문에 셧다운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오미크론 처음 이슈됐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이 없나요? 우리가 치료제가 없나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 시스템이 없나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델타 변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단계, 치료제로서 전환하는 단계로는 가겠지만 시장에서 그 코로나 초기만큼의 충격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체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3월 이후에 사람들이 치료제 나오면 가야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개월 딜레이는 될 수 있는데 그게 딜레이가 완전 우리 인생 전체 내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계속 하는 거고요. 흑자인 기업 말고 적자인 기업이 흑자로 변했을 때 충격이 최소 30% 이상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많이 오미크론 때문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50% 정도의 상승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하락인데요. AMD와 엔비디아가 이 가상화폐 하락과 동일하게 계속 하락을 해요. 이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FRB가 그 중앙은행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점점 변하고 있고요. 이 가상화폐와 우리나라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만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게임 아이템으로 팔잖아요. 플레이 투 원이랑 그게 뭔가 차이가 있죠.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바로 코인을 주기 때문에 이게 화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동이 걸렸지만 이거는 법적 제도적 경비로 넘어가는 가독이 있고 그게 리스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도 있고요. NFT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만든 우리가 기념으로 할 수 있는 그림 작품들 그게 글로벌 시장 전체에 감동을 주면 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 한 송이가 아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은 경험을 해서 키워서 그걸 영상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그 영상을 찾아본 겁니다. NFT에 올려놨고 누군가 구입을 했고 계속 보유를 하고 그래서 너무 이쁜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사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어린이 됐을 때 부자가 됐어요. 그거의 값어치는 말로 할 수 없겠죠. NFT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물론 연예인들, 뭐 비틀즈가 음반을 낸 거가 NFT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은 감은 오시죠? NFT 쪽에서는 이런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미래의 자산가가 되실 사람의 경험들이 NFT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실생활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하락, NFT 하락, 플레이트 원에서의 차질, 법적 제도적 미비로서의 하락이 발생하면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금일 때요. 금리 인상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에 일부에 이제 캐리 트레이더들이거든요. 캐리 트레이더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실물 화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리가 낮아서 투자했던 사람들 말고요. 이제 코로나 시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 이제 그걸 보너스로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메우면서 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잠재적인 위험인데 사실상 위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를 이제 줄여 가셔야 되고 거의 없게 가고 나중에 다음 턴에 빅스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해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러시아 사태가 제일 위험한 사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해가 재밌는 해죠. 12월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11월도 휘청휘청거렸죠. 그래서 그림 차트를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 여기였어요. 이게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12월 달 여기에요. 2018년도 12월 달인데 여기 보시면 17년도 양봉으로 마감하고 19년도 양봉으로 마감하고 그다음에 연 넘기고 난 다음에 주가가 쭉 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21년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갔죠. 2020년에 이 주가는 뭐 때문에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때는 뭐죠? 이 크리스마스 악몽에 가까운 이거는 실제로 퍼가 안 나온 거예요. 이익이 안 나온 겁니다. 금리 인상의 결과물이죠.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인상을 계속하는 동안에 기업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은행에다만 돈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새롭게 신규 투자하는 건 안 좋다라고 기업의 중소기업들 이상에 있는 기업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회전이 안 돼요. 자금의 회전, 신규의 자금으로 투자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하락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때는 또 초창기였어요. 뭐의 초창기였냐면 홀로그램 매매가 활성화되는 초창기. 그러니까 컴퓨터로 대체되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매매를 했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기간에 매매가 줄었는데 이때는 유별나게 쇼맨들이 들어와서 한번 터트려 버렸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가연. 이게 12월 차트봉이죠. 내려갈 것 같았던 이제 마치 음봉을 만들면서 이때처럼 내려갈 것 같은 차트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에서 나라가 붕괴되는 사태가 한 번 더 발생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붕괴되는 건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데 하나는 오미크론이고 하나는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 대전화되는 국지전이 아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다시 이 고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다우존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밀리지 않고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저금리 정책에 따라서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흑자의 기전은 정부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우상향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희청거림이 이제 선수 교체입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 대출 자산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출 자산 줄이고 자기 이제 캐파만큼 투자를 다 하고 계죠. 신용도 다 자기 자산 대비해서 신용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신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 상승의 기전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크리스마스 악몽 이거입니다. 이때 하락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2일이죠. 10일, 14일에서 28일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11일이 여기고 14일이 여기입니다. 거의 28일쯤 되는 시즌에 급락이 쫙 나오고 며칠 동안 계속 급락. 원래 월말에 안 했는데 왜 이러지? 그랬는데 트럼프가 막 연준의 은행들한테 막 전화를 해요. 이 시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거고 이 급등이 몇 시간 만에 나옵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죠. 어떻게 됐는지. 네. 이게 12월이고 이게 1월입니다. 하락폭을 다 메우고 올라가 버려요. 이거를 우리는 최소한 베팅을 하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뭐 비슷한 차트네요. 네. 오늘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